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과천 그린벨트 매매 5배 상승, 수상한 거래. 과천은요, 난데없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으로 공개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수상한 거래들이 먼저 있었다고 하네요. 정부 신규 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토부가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열렸던 북한 구구절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김정은 연설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없었다. 북구구절 김영남이 대신 연설.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대신 연설. 의도는요,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메르스입니다. 한국일보. 메르스 놓친 공항 5시간 만에 440명 노출. 3년 만에 재발한 메르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쿠웨이트 출장 갔던 61세 남성 귀국 다음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국 때 열흘 전 설사 이런 내용 밝혔지만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역시 메르스입니다. 한겨레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메르스. 추석까지 앞으로 2주간 고비다. 이 고비 잘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전의 그 혼란상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좀 훑어봤고요. 저와 함께 오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1시간 동안의 신문 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던 내용, 북한 정권 수립일 구구절 어제입니다.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죠. 열병식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등장한 무기가 탱크죠? 이른바 재래식 무기입니다. 옛날 무기. 요즘 같으면 좀 미사일 이런 게 등장하는데 어제는요, ICBM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눈치 보며 무력 시위 자제. 자, 무력 시위를 일단 자제한 거는 사실이고요. 해석이 트럼프 눈치를 보면입니다. 그리고요, 중국, 러시아와는 혈맹을 과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용히 치른 북구구절 열병식. 공개 무기 대부분 재래식 전력. 2월 건군절이어 생중계도 어제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북한 방송에서는요, 관련 보도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례적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시진핑 특사와 나란히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특사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시진핑 주석은 축전으로 북과 관계 확고부동하다. 중국 지도부 대거 나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의 반응도 좀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실세입니다. 앞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구구절 행사에 참석해서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중국 자체는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기사도 보죠. 핵무력 대신 경제 강조한 김영남 연설. 김정은 연설이 아니라 김영남 연설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는 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집단 체조 5년 만에 선보였다. 고난의 행군 다시 겪지 않을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구구절 행사와 관련해서 약간 좀 독특한 인물이 부각이 돼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유명 배우 드파르디에
어제 구구절 행사 방북을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드파르디에의 팬이라는 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아직 설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과연 누굴까요? 이랬습니다. 2013년에 당시 프랑스 정부의 증세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인물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요. 지난달 말에는 또 무슨 여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서 망명설도 약간 돌았던 인물이라 그러네요. 그런 와중에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여서 이 배우는 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뭐 잠깐 가외성 기사로 저희가 좀 읽어봤습니다. 자, 최경선 의원님. 일단 많은 신문들이 어제 열병식 규모가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도발적인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미국의 눈치를 봤다. 또는 미국을 배려했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2월 달에 건군 70주년 행사도 있었지만 그거하고 비교해봐도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2월 달에는 저 열병식 때 중장거리 미사일, ICBM 미사일이 등장했었거든요. 열병식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았고 2월 달에 열병식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 지금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행사가 6월 달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 무드로 상황이 바뀌면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게 2월 달과 지금 어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뭐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핵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하지 않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신 연설을 한 것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화를 진정성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는 유일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고 천명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뭔가 더 믿음이 가는 것인데 뒤로 쑥 빠졌거든요. 또 어제 연설 내용도 딱히 비핵화 부분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김영남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요.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어떤 도발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우리는 가깝다는 걸 과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제 열병식과 구절 행사는 북한 내부용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북한 내부용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어렵습니까? 어제 열병식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Thank you to Chairman Kim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열병식 주제가 평화와 경제 발전이었다. 언제나 나왔던 핵미사일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북한이 크고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호평이죠. 굉장한 평가입니다. 엄청난 호평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되면서 북한이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열병식의 구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부분이 무언의 메시지. 첫 번째였고요. 이게 뭐 이 트럼프 눈치 보며 무력 시자제라고 이제 표현한 것보다는 현재 비핵화 협상이 남북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협상 국면들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강력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의지 또는 배려. 그렇죠. 뭐 배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략적 이익을 두고 배려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자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거 이게 말이나 서신이나 글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행사 자체로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냈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특사단이 북한을 갔다가 와서
트럼프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예. 이 서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사전에 언론에 나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열병식을 통해서 ICBM이나 미사일 자체가 없었어요. 중거리 미사일 자체도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행사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친서 얘기가 나와서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죠. 조선일보입니다. 교차 국면마다 등장하는 트럼프, 김정은 친서 정치. 네 번째 친서 판문점에서 건네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소식은 안 나오고 있는데. 친서 내용에 따라 후속 협상 탄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7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친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시호 교수님, 예. 보통 친서는요 밀봉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달이 일단 된 지는 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친서 내용을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나 측근들이 좀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을 가능성, 아니면 아예 모르는 상태도 지금 아직까지도 밀봉 상태였을 가능성.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미리. 어떻게 보세요? 뭐 내용을 이제 뜯어가지고 확인했느냐 아니냐보다도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정의용 특사 등 이제 가갖고 예. 뭐 좀 중재적 역할을 하고 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런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협의들이 예. 저 북한이나 또는 이제 미국 측과 또 예. 한국과 예.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서의 방향이 예. 내용의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서로 좀 서로 윤곽이 조율되고 그렇죠. 친서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도발적인 언사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친서인데. 예, 또 그리고 이번에 뭐 이제 구구절 행사도 예. 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상당히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티격태격하거나 예. 뭐 이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친서가 나왔으니까 예, 예. 이번 친서는 상당히 좀 이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나 또 혹은 이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예. 그 어떤 굉장히 파트너십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신도 살리면서 또 향후 이 협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 그 상황을 좀 진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이제 마련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 어떤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던 본인 입으로 하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반응. 폼페이오 장관 당장 북한 가라.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추정은 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자, 이 내용은 그렇고요. 이제 말입니다. 기사에서 잠깐 봤지만 이제 중국이 북한에 꽤 공을 들이는 모습. 물론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행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른바 서열 3위를 보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었던 행사에도 많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역시 이제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사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신경을 썼거든요. 이 모습은 또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은 당면 과제가 예.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예. 이제 당면 과제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기존에 쭉 추진했던 바가 이제 동북아 질서에서 본인들이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인데 네. 그것이 경제적 측면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예. 북한을 이제 시장으로 삼거나 또는 뭐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우리가 네.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양보할 수 없는 그 한계 선상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행사에 핵과 관련된 언급이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김영남 최고의 인민회의 의장 이번에 말 속에서 보면 평화를 담보할 예. 보검이라는 단어, 보검을 갖게 됐다라는 평화를 단어가 담보할 나와요. 보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내용의 어떤 메시지였겠지만 예. 자기들은 핵 무력을 완성해서 핵 보유국이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주 직접적으로 핵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보검이라는 예. 은유적 표현. 그리고 재래식 무기 중에 상당히 개량된 무기들이 나오고 예. 방사포 예. 이것이 저희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게 현재 예. 방사포거든요. 예.
거기다 뭐 개량된 자주포. 예. 따라서 저는 이번 저 행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좀 위협적이었다. 미국을 겨냥한 안보 위협에 어필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겨냥해서는 어떤 안보 위협에 직접적인 위험을 노출시켰다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규찬 변호사의 말씀과 양무석 이사장의 말씀 똑같은 걸 보셨는데 좀 분석이 사뭇 다르네요. 예, 양무석 이사장께 발언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자로 따지는 이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해서 따지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열병식과 이번 9월 달에 열병식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험한 말과 함께 뭐 ICBM과 그 전략 무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이번 9월 달은 그러한 이 미사일 영역들이 빠져 있었고 재래식 무기만 나왔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했고 이번에는 보금 정도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작구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앞에 이벤트와 이번 이벤트로 해석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의미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남에 대한 그 시각보다는 대미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었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특사단에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나이스라는 표현을 썼다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다양한 스캔들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약간 스캔들과 혼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탄핵의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의 활성화나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북미 간에 있어서의 이 상황들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내면서 탄핵의 국민을 묻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북미 간의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나이스 베리 땡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그러니까 이 말은 집안 사정을 감안된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입니다. 국내 문제로 좀 들어가 봐서 북한 관련된 국내 문제 들어가 봐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 내일 국회 오지만 청와대가 내일 제출하기로 했죠.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한국당 엄청난 재정 부담만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에서는요. 선결의안 후 비준, 결의안부터 먼저 채택하자. 그러다 민주당에서는요. 현 단계에서 결의안은 큰 의미 없어. 비준 절차 논의 시작을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을 국회의 결의로 안으로서 먼저 채택을 해서 국회의 의지를 단합된 의지를 좀 보여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문 대 신문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설 두 개를 비교할 텐데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서울신문입니다. 초당적 비준 해야
한국당 퍼주기 프레임은 눈살이다. 이렇게까지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일보입니다. 비준 서두를 일 아냐. 선 비핵화 없는 졸속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판문점 선언 초당적 비준으로 남북관계 힘 실어야. 여기 부제도 있습니다. 한국당 퍼주기 프레임 눈살. 여야 협치 정신 살려 의결해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은 퍼주기라고 주장한다. 근거도 없는 개성공단 퍼주기론으로 공단만 폐쇄한 전 정권의 보수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또 있습니다. 남북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이렇게 또 당부도 하네요. 그러면 세계일보 사설은 어떻게 돼 있나 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서두를 일 아니다. 선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 추진은 실행 어렵고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평양회담 앞둔 졸속 처리 삼가야 한다.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국회 비준은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요 밑에입니다. 함께 멀리 가려면 국회에 심도 있는 시민은 불가피하다. 평양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처리할 사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국회 비준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처리하라. 서두를 일 절대 아니다. 사설 두 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똑같은 사안인데. 자, 네 분 의견을 좀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일단 본질을 놔두고 두 사설이 말싸움하는 듯한 사설입니다. 그래서 두 사설이 다 같이 맞을 수도 있고 다 같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질은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한다는데 그것의 법적 효력이 무엇이냐, 뭘 비준을 하겠다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거나 조약이 비준이 되면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약도 아니고 법률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죠.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그 어떤 법률에 비해서 그 내부 규정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국회가 비준했을 때 그 효력이 어디까지냐. 그 효력을 단순히 남북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선언적 형태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준을 해야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온 국민의 어떤 의지를 싣는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차원이라면 비준을 해야 맞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약이나 법률 형태로 구체적인 어떤 효력을 가진다면 지금 비준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경협 문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국회가 비준을 하면은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하겠다는 뜻이냐? 이 우선순위 문제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이라든지 경인선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회가 비준을 하면은 정부가 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냐? 이 부분도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몇억 원 이내에서 들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판문점 선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회가 비준을 했다. 그럼 정부가 어디까지 예산을 쓰란 말입니까? 비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김희철 교수님. 뭐 판문점 그 선언의 비준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평화번영 시대로의 전환을 이제 국민의 대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지금 좀 국민적인 이제 합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해가자라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기초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와 경협을 분리해가지고 뭐 선비핵화, 후경협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비준에 기초를 해가지고
비핵화와 경협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쓰자 뭐 하자의 등이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 경협이라고 하는 걸 준비 안 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경협의 가장 큰 정당한 논리가 바로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국회가 뭐 이런 이제 그 입법의 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조치들을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판문점 그 비준의 선언 비준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꾸 옛 논리로 가가지고 또 이 뭐 선후 관계 부분으로 논쟁을 붙이는 것이 과연 실제로 이제 그 얼마나 그 효과적이냐 지금 또 시대 환경에 맞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외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초당적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각자 통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세력들로서 좀 논의해야 할 지점인데 자꾸 이제 그 뭐 생산적 논의를 위한 게 아니라 차별화하기 위한 정쟁으로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결의안부터 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 같이 오히려 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 결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비준을 하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뭔가를 이뤄가기 위한 절차의 그런 그 조정안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별 합의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이제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양문석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계일보의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서둘릴 아니다의 기본적인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언문에는 비핵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표명한 적이 없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방북 특사가 갔었을 때도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근거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 자체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이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거듭 요구하는 현실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 이 속도 조절 문제 이번 방북 특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편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개성 남북 그 연락사무소 개설의 문제도 미국이 불편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부의 공식적인 그 발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북 특사단을 통해서 그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나이스, 베리 나이스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한미 관계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그다음에 그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없고 결정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없는 남북 경협은 어차피 실행이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 도대체 국민적 합의가 뭐냐? 지난달 한국갤럽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조사에서 71.8%가 판문점 그 선언을 비준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고 그 있는데 여론조사는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판문점 합의 그때는 이미 80%가 넘는 국민들이 합의를 했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도 80% 이상이 그 합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구체적으로 비준 문제가 70% 이상의 그 입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그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서둘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좀 근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 가지 근거가 다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동해선이나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 소비성 그 이 비용이냐 생산성 비용이냐 투자냐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 남북 병협 자체가 남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는 아주 오래되고 구태의연한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퍼주기 프레임이 아니라 이 남과 북에 있어서의 경협 자체는 남쪽에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프레임에 이 고민을 하지 않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 글쎄요. 이게 논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아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옛날 2007년도 우리 14공동 선언 때 그 당시에도 그 공동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재정적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이 된 이후에 그 뒤에 추진하자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도 못했어요. 자,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은 14공동 선언을 모태로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주장은 뭐냐면 지금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더 진행한 결과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 그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에 가셔서 합의해 오시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비준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경협 문제가 국제 제재 해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초당적 협력이 오히려 정부 측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숫자상으로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지지 결의안을 먼저 하고 좀 보자라는 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두 분께만 좀 최영선 의원과 양무석 의장 두 분께만 좀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결의안부터 좀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비준의 법적 효력이 선언적인 그다음에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면은 당장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의안 형태로 표현이 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거부터 하는 거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민자당 정권 때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출 지지 결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학대 복사판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때보다 좀 확대된 건데 똑같은 결의안은 좀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민자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 전신 아닙니까? 그러면 정세에 따라서 정국에 따라서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일비하거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통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고 해서 정부가 유엔 제재나 미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협을 추진하거나 철도 복원 사업들을 바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일단 준비만 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준비를 해두고 있고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이거 당장 비준 안 해도 비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네 분께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치 기사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노회찬 재단 49제 추모 행사서 설립 공식화. 노회찬 재단입니다.
제2, 제3의 노회찬 양성하자. 이런 정치인을 좀 길러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정치인, 노동계 등 18분이 제안을 했다. 어제 49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청문회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 헌재 재판관 후보자, 14일부터는 재정무 질문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19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릴레이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르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심각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수그러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지만 감염 환자 발열 없다고 입국장 통과. 매뉴얼이 그럼 좀 부족한 거네요. 뭔가 물어봐서 본인 환자 스스로가 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저도 좀 의심됩니다 했는데 통과를 시켜줬어요. 자, 설사 증세 밝혔지만 의심 안 해. 현지 의료기관 방문도 포착 못해. 전문가, 검색 매뉴얼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된다.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대응. 여기서 말한 다른 대응은요. 정부의 대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의 대응입니다. 병원과 환자의 대응입니다. 환자, 중동서 왔다 알리자. 병원은 즉시 격리. 이건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휠체어 탄체 입국, 열흘 전 6회 설사 밝혔지만 보건당국은 조치 안 했습니다. 반면에 병원에 신고를 하니까 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그리고 관련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금 걱정되는 건요. 밀접 접촉한 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아직까지 뭐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거부터 좀 보죠. 발열 등 메르스 의심된 병원 가기 전에 1339로 전화부터 하세요. 1339는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입니다. 일단 본인이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이거 혹시 메르스 아닌가 의심이 들면 전화부터 해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손 자주 씻고요. 그리고 기침할 때 손바닥을 대고 기침하시지 말고요. 이 팔뚝이나 이런 데로 하셔서 손에 가능한 어떤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김시호 교수님. 일단 병원 측 민간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항이 사실은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할까요? 일단 뭐 병원 측은 이제 그 3년 전 사태와 관련돼서 이게 교훈을 잘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수익 손실도 있었지만 또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의 이제 희생이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목격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확실히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문제도 또 존재하지만 뭐 설사 증세 있다고 그랬는데 발열 없으니까 그냥 내보낸다 이러한 그 이제 매뉴얼 내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검역 당국 자체로서는 설사를 했다라고 하면 발열이 없어도 좀 합리적으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태를 좀 의심해보고 뭔가 그 병원 측과의 이제 협력 속에 좀 격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봐라 뭐 이런 조치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이제 그냥 또 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삼기 어렵다 또 이런 거예요. 그렇진 않죠. 이게 왜냐하면 검역 당국은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 안전에 책임을 졌느냐에서 이제 우리가 추궁의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병원은 어쨌든 의사 간호사분들의 이제 헌신이나 희생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대응을 했죠. 근데 이 검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직업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책임의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역 당국의 이제 어떤 매뉴얼도 좀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검역 당국 당사자들의 어떤 직업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떨 때 자기가 이제 좀 더 긴밀하게 이제 좀 책임을 지려고 해보는 그런 태도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자체적인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뭐 이럴 때 조치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이제 이 자기 직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좀 의식이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메르스 확진을 받은 분께서 이제 쿠웨이트를 다녀왔는데 이제 쿠웨이트는 메르스 발생 국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더 관심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제 관련 영상이 좀 준비돼 게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의심 증상이 보여서 현재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격리되어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 오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접촉자 숫자는 좀 더 증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르스 백신, 치료약 이게 좀 나와주면 되는데 아주 시원하게. 이게 아직은 준비 중이라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메르스 백신 5, 6년은 더 기다려야 할 듯. 백신 임상 10여 건 진행 중인데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동서 임상 2상 진행. 2상이면 꽤 많이 진척된 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인데요. 특히 한미 공동 개발 메르스 백신 이 내용을 내년 중동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주의해서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민간은 뭔가 문제를 파악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서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입니다. 보겠습니다. 상도 유치원 기둥 기울고 건물 금 갔는데도 계속 수업했다. 이렇게 기울은 모습이고요. 어제 철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네요. 구청에 긴급 회의 요청했지만 운영 중단은 검토하지 않았다. 윤기찬 변호사, 답답합니다. 이런 일 반복될 때마다. 쌤, 이게 좀 메르스하고 약간 다른데요. 네. 메르스는 그 검역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 매뉴얼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매뉴얼대로는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증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설사는 자기들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좀 다른 게 이거는 몇 번 좀 유치원 측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와봤다는 거거든요. 유치원 측에서 스스로 비용을 대서 진단까지 받고 그 결과를 구청에 냈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조치를 했는데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의는 차치하고 나와서 현장을 관찰도 안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뭐 처벌 이런 걸 떠나서 각 지자체의 안전 의식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법제화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 법제화. 예를 들면은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보고 처리 결과를 보관하거나 통보해 주는 식의. 의무적으로 현장을 나가야 된다.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죠. 아까 저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법제화를 좀 조례나 또는 법을 통해서 차제에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안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 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이렇군요. 이랬었군요. 여기 또 있습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부른 탁상 행정. 동작구 올해 2월 공법 등 점검회의. 비용 싼 흑마기 공법 변경에도 적정. 유치원 요청에도 현장 점검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저는 구청과 그 유치원 공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인데요. 유치원은 구체적으로 기둥이 기울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 5군데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발생했다고.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원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유치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구청에 대한 부분인데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면 시공무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의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나가서 거의 상시적으로 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태풍 쏠릭이 피해가 크다고 예보가 됐을 때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다들 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지났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나오면 이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바로 그 과장급 이상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울어졌고 형체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공문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문질이요? 공문질을 하면서 이것들을 방치하고 결국 사고가 나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징계해야 되고 이 또한 일벌백계로 삼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기강이 안 섭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교수님, 물론 저도 그렇고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이 그런 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듯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어제부터 철거 작업이 좀 진행됐거든요. 일부 이제 기운 곳. 그런데 철거보다는 일단 무너지는 거를 막아놓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태를 좀 당분간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철거를 했거든요. 예,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고요. 저희가 보면... 기술적으로 좀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집안이 워낙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이제 진상조사를 하기도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좀 살펴보았을 필요가 이제 있으면 하여간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철거를 한 이후에 진상조사나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걸 또 뭐 이제 방도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뭐 사태가 이제 건물 자체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아니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책임의 경중을 다룰 이런 또 책임의 소재를 다룰 이런 문제는 아니고 설사 지금 철거할 위험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그 접근 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건물 자체는 뭐 철거해도 이제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냐면은 5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뭐 책임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선 의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눈으로만 보면 공무원의 책임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왜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재 무수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마다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스템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하는 것은 회계업체가 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할 때는 감리업체가 계속해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리업체는 그동안 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회계업체를 고용하다 보니까 회계업체들이 제대로 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리업체들도 도대체 왜 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체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기사인가요? 좀 2개 보겠습니다. 나쁜 손 중국 회장님 영원히 한국 못 오십니다. 제목이 독특하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얘기인데요. 일단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회장 A씨, 중국의 유명한 금성그룹 회장 A씨랍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성폭행 혐의는 일단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다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기소 유예가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입국 당국은 입국을 영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A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괜찮은 결론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오시면요. 다른 중국 분들까지 괜히 욕먹습니다. 요 기사 좀 보죠. 성추행 진술만으로 옥살이라니 아내의 호소, 청와대 답변 듣는다. 이게 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것도 사연이 좀 있어요. 어떤 남성분이요. 식당에서 어떤 여성분의 몸을 만졌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분의 아내분은요. 이건 억울한 일이다. 우연히 식당에서 빠져나오다 부닥쳐서 손이 닿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20만 건이나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폐쇄회로 CCTV 영상에서 하필 그 결정적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이 남성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요 행동을 약간 의심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인께서 억울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20만 건이나 지금 공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에서 청와대 답변을 해야 될 대상이 됐다. 이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인데요. 이 글을 쓴 청원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 B씨가 한 식당에서 여성과 부딪혔는데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결백을 호소했지만 징역 6개월 선고에 법정 구속됐다는데요. 이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장면이 식당의 신발장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겠냐며 해당 판결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법정 구속은 너무했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편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등장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갔다며 억울하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성추행 정황이 명백하다는 반박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어제 기준으로 2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일단 윤기찬 변호사, 6개월형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통상적인 어떤 그런 형량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20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럼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1심이기 때문에 아마 2심도 진행해야 되고요. 예. 아마 저게 그 공소 사실은 이렇게 해당 남성분이 여성분의 그 뒤를 뭐 신체를 엉덩이 만졌다. 부분을 이렇게 만졌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양형은 저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 전에는 합의를 하면 이제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하고요. 예. 근데 저 사안은 합의를 안 한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남편분은 자기는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성분은 피해를 계속 주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80% 성 관련 범죄가 이런 유형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지고 목격자가 거의 없고 또 물증이 상당히 없는 이런 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CCTV가 또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지금 네티즌 분들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 또는 그에 대한 반론 이 정도만 듣고 판단하시는 건데 기록이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기록을 보고 판단한 판사의 판단을 지금은 1심에서는 일단 존중하고 2심에 가서 저는 억울한 증거를 통해서 좀 주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재판은 났고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그리고 억울하신 분은 억울함을 계속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겠죠. 정확한 억울함도 없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국민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용 과일로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려동물 시장에서 이게 쌓여 있는 과일들 모습인데 일단 과일만 봐도 좀 뭔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느낌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와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보이고 있죠? 문제는요. 제목이 이래요. 너무 뛰는 손흥민 탈랄라. 저 맨 위에 보면요. 영국에서 5월 13일 출발했는데요. 한국까지 9월 3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무려 10번의 국경을 넘었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사업하시는 분도 이렇게 출장을 다니시면요. 녹초가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요. 더욱더 좀 놀라운 일은요. 여기 있습니다. 118일 동안 무려 20경기를 뛰었답니다. 축구 선수 한 경기 풀타임으로 뛰게 되면요. 45분, 90분입니다. 연장전까지 가게 되면요. 100분이 넘어가거든요. 20경기를 뛰었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손흥민 선수를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국가대표 A매치가 있습니다. 칠레와 경기. 거기에 또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또다시 혹사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기사를 좀 이동해서 추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면 기사인가요? 이것도 일단 보도록 하죠. 뉴욕타임스 기고자 색출 나선 트럼프. 내가 좋아하지 않는 4명에서 5명. 또 범위를 좁혔습니다. 벌써. 여기 보면요.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인데요. 비서실장은 범인 찾기 그만두라고 말리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착을 하면서 계속 밝혀내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거짓말 탐지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그런 트럼프 대통령 또 여기 있습니다. 아베와 친하다더니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딜 거부 땐 우호적 관계 끝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최영선 의원께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소관계 이런 걸 떠나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취임 초에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얼마나 다정한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역시 사업가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면은 경제적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방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오늘은 이 다른 나라 소식도 몇 가지 좀 더 전해보겠습니다. 영국 얘기네요. 총리 후보 꼽히는 존슨 전 외무장관. 불륜 폭로 문건 영국 발칵. 그런데요. 문제는 이 불륜 문건 폭로니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꽤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문건을 현직 총리인 테레사 메이 총리 측근이 폭로를 했답니다. 같은 편인데요. 그럼 왜 폭로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존슨 전 장관은요. 차기 총리로 굉장히 유력한 분인데 이른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하드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탈퇴를 과감하게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인가 보면 메이 총리는요.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래서 정책 노선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문건 폭로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정치 무섭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건 아베 총리인데요. 왜 이럴까요? 문 대통령이 지진 위로글을 아베 총리한테 보냈는데요. 아베 총리는 나흘째 묵묵부답니다. 답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이요.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에 대신 사과드린다고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많이. 근데 아베 총리의 이 행태가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여기 보면 차잉원 대만 총통하고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보낸 위로 글에는요. 답글을 올렸답니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거에는 답이 없습니까? 일본 국민이 오죽했으면 대신 미안합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이 좀 예의가 바른 나라인데 왜 이럴까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보겠습니다. 머스크,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유명하신 분인데요. 요즘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요. 마리화나 흡연을요. 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을 공개했답니다. 그 바람에 주가가 6%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해서 시장이 출렁출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왜 이럴까요? 일단 양무석 이사장께는요.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아베 총리는 이런 모습일까요? 뭐 두 가지의 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일전 이후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 한일전 이후에요? 아시안 게임 한일전 이후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지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관계가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찰떡궁합 그러면서 그 일정하게 한미 FTA 문제도 상당 부분 한국 쪽에 그 기울어지는 측면들이 그 솔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외교 관계 그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일본과 미국의 미중 관계, 미일 관계에 있어서 아베 총리가 항상 자랑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다시 또 미일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와 에 대한 신경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속상하게 만들 수 있다. 딜이 성사 안 되면 뭐 우호관계 해칠 수도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그렇지 답변을 할 건 좀 해줘야 될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활기사인가요? 사회기사인가요? 좀 하나 보겠습니다.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죠? 스마트폰을 길에서 계속 이렇게 고개 숙여 보고 다니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스몬비 방지 안양시 건널목 소다 스마트폰엔 스톱. 뭐냐면요. 앱을 설치하면요. 건널목에 다가가게 되면요. 경고가 뜨고 휴대폰이 자동으로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야만 다시 화면이 제대로 돌아오고 작동을 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스스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도입을 했는데 일단 안양시에서 지금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꽤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 좀 보겠습니다. 키 작고 안경 써도 대통령 경호원 될 수 있다. 경호원인데 안경을 썼다. 그리고 체격이 좀 작다. 경호는 원래 좀 체격들이 건장하거든요. 경호처, 청와대 경호처. 신장 시력 제한 없애고 무도 실력도 무관. 경호 패러다임의 변화를 두겠다. 그리고 오는 10에서 28일 원서 접수를 한답니다. 자, 김철 교수님.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지난 겨울에 여기 경호안전교육원 이 경호원들이 되실 분들 이제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예전에는 경호원 그러면 주로 체육 쪽을 전공했거나 무도 쪽을 전공한 분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키 크고 체격이 건장하고. 안경 쓴 경호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안경을 또 쓰냐면은 이 북한 정치나 대외 관계 전공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화학 이런 이제 그 공학을 또 전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 경호원으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국가 지도자의 안전 이 경호도 이제 방식이 달라진 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과학 기술을 이용한 공격들이 이제 뭔가 좀 복잡해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경호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국제 정세도 알고 그래야 설사 그림자처럼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의전의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상과 이 정상을 가까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경호처 쪽에서는 이제 그 경호원들 선발할 때
상당히 인문사회학적인 소양 부분들을 이제 주되게 또 이제 보는 굉장히 시대 상황을 상당히 이제 반영하는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격도 좋고 눈도 좋아서 안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도 있고 정치상도 이해하는 걸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한쪽을 좀 양보해서 기준을 좀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또 훈련은 무도나 이런 거는 실제 그 교육기관 내에 그 무도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무도 측면에서도 그 이제 충분히 훈련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 교육과정 거쳐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게 병역 특례 관련되는데 오늘도 또 기사가 있네요. 올림픽 금 59명 혜택 받을 때 국내 수상 예술인은 138명 군면제. 보면요, 변질된 국위선양 대가 병역 특례다. 10년간 예술 특기생 280명, 체육 특기생은 178명. 예술 쪽이 월등히 많네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국내 대회랍니다. 그럼 이게 병역 특례 취지하고는 약간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수상자가 올림픽의 2배 넘어 이번 주에 정부 병역 특례 개선 TF 출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무석 이사장님, 병역 특례 지금 손질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조금 글쎄요. 물론 이것도 규정대로 한 걸 겁니다만 국내 대회 입상자가 많다. 그런데 병역 특례의 취지 중에 하나는 국위선양인데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긴 하네요. 국내 대회라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가 이제 정확하게 워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병역 특례가 유지가 되면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병역 특례 없애고 복무 대체제 복무 대체를 해서 40세까지 시간을 주고 전성기가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죠. 나중이라도 할 수 있게.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 그에 그 준하는 군 복무 이상의 영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역 특례는 확실히 이제 공정성, 형평성 이 문제가 논란이거든요. 어떤 손질하는 모습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도 좀 보죠. 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이르면 이번 주 발표. 벌써 8번째 집값 대책.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지금 거론되는 게 양도세, 비과세 3년으로 조정 추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최영선 위원,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일단 값이 자꾸 뛰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세도 낮춰주고 양도세도 오히려 낮춰줘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에서는 잠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낮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